총 13개 챕터 중 3장을 골라 읽어봤던 사근파리 한 조각. 마지막으로 나눠봤던 11번째 장은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절망적이었지만 그래도 이 책이 동화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어떤 기분 좋은 반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데요. 절절함 속에 숨어있는 희망의 복선이 여러분께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려 청자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근파리 한 조각 후기 겸 고려 청자에 관한 얘기들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그릇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작품 중 하나라는 청자. 그 중에서도 고려 청자는 그 탁월한 예술성이 수세기에 걸쳐 회자되고 있는데요. 청자는 푸른 옥을 갖고 싶었지만 너무 고가여서 살 수 없었던 송나라인들이 진품 대신 그와 비슷한 도자기를 만들어 보자는 데서 시작됐고 그게 고려 청자에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중국이었지만 완성은 고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고려 청자는 중국 청자에 비해 뛰어난 독창성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감기법과 비색이 바로 그 두 가지죠. 상감기법은 원래의 기물에 홈을 파서 다른 재료를 넣는 기법을 말하는데 청자 겉면을 얇게 판 다음 학이나 꽃 모양에 맞게 백토와 자토를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구워진 후에 백토는 흰색, 자토는 검은색으로 나오죠. 물론 중국 전국시대 철이나 동으로 만든 그릇에 이 상감기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도자기에 사용한 것은 고려가 최초라는 점에서 독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색, 숨길 비, 빛깔색, 말 그대로 비밀스러운 색깔을 일컫는데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워 궁중에서만 사용되는 비밀스러운 색을 뜻합니다. 물론 중국에도 비색이 있긴 했지만 고려 청자의 비색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고 하죠. 중국 사신들이 고려 도공들을 데려가려고 했다는 역사 기록들에서 고려 청자의 빛깔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비색 얘기에 앞서 잠시 청자 제작 과정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제작은 총 9단계로 나뉘는데 반죽에서 그릇을 빚고 무늬를 새긴 다음 칠하고 그늘에 말립니다. 그 후 초벌구이를 하고 유약을 바른 다음 다시 한번 구워주고 마지막 명품이 아닌 도자기들을 깨는 것으로 모든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유약 바르기 과정인데요. 유약은 도자기에 액체나 기체가 스며들지 못하게 겉에 광택이 나도록 몸체에 더 씌우는 약입니다. 약이라는 표현 때문에 무슨 신비의 묘약처럼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꽤 간단한 희석제입니다. 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를 물에 탄 게 바로 유약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단순한 재료가 덧발려야만 비로소 도자기가 아름다워지고 흉터도 나지 않으며 방수 처리까지 되는 겁니다. 비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약으로 너무 빠져들었나요? 서론이 길었던 건 가장 좋은 비색의 비결이 바로 이 유약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비색은 철분이 3% 포함된 유약에서 탄생되는데요. 이것보다 덜하면 약한 연두색이, 더하면 아주 어두운 녹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황금 비율의 철분이 어느 나무에 있느냐를 아는 것이 관건인데 이건 아주 숙련된 도공들만이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의 도공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던 키맨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 사신들이 그렇게
고려 도공들을 데려가려고 했겠죠. 탁월한 기술력은 지금 우리에겐 큰 영광이 되었지만 정작 그 시대를 살아가던 도공들에게는 상당한 고통이 따랐다고 합니다. 중국 사신들을 따라 나서지 않기 위해 도공들은 일부러 도자기 일을 그만두거나 심지어 스스로 눈을 찔러 장님이 되기도, 아예 손을 잘라버리기도 했다죠. 게다가 기술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대에 자식들에게까지 사회적 차별을 대물림할 수는 없다. 그렇게 기술 전수를 거부하다 보니 고려 청자의 비밀은 점점 더 베일에 가리게 되었습니다. 사금팔이 한 조각이 애달프게 느껴지는 건 이렇게 슬픈 비화를 가진 고려 청자가 스토리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작품에서 표면적 주요 매개체가 청자라면 드러나지 않는 상징적 매개체는 아마도 가마가 아닐까 합니다. 문학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이 가마라는 공간은 인간의 번뇌와 직결되는 장소로 이용되곤 하는데요. 가장 익숙한 작품으로 황순원 선생님의 독짓는 늙은이가 그랬고, 또 최근에는 윤대영 작가의 도자기 박물관 역시 삶의 페이소스가 담긴 장소로 가마를 사용했죠. 독짓는 늙은이에서는 독을 만드는 데 빠져 아내와 아들 모두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이 결국 가마 속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게 되고, 도자기 박물관에서는 그릇에 빠져 아내의 죽음을 방관했던 주인공이 가마 앞에서 옹기장이와의 대화를 통해 인생의 초월적 태도를 숙연히 받아들이게 되죠. 고뇌를 태우고 재가 되어 무,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다소 정형화된 이미지의 가마와는 달리 사금팔이 한 조각 속 가마는 고뇌의 해소와 새로운 시작의 상징물로 등장합니다. 당시 효록에게만 도예 기술을 전수하는 전통에 따라 민영감은 모기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죽은 아들을 대신할 수 없다며 수련을 단칼에 거절했었죠. 소설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가마는 연흥문학에서처럼 인간의 씻지 못할 번민을 태우고 가두는 고립된 장소로밖에 형상화되지 못할 텐데요. 하지만 사금팔이 한 조각에서는 극도의 연막 끝에 명품이 탄생되는 이 장소가 극도의 고난 끝에 희망이 탄생하는 매개체로 사용됩니다. 어쩐지 이 소설의 결말을 스포일러한 것 같아 좀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제 말에 호기심을 느끼셨다면 사금팔이 한 조각의 결말 꼭 챙겨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인 결말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새드 엔딩은 아닐 거다 라는 확신이 드실 텐데요.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긴 하죠. 사금팔이 한 조각의 장르가 동화하다 보니 행복한 결말은 정해진 수순이 아닐까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북턱 잉글리쉬의 첫 작품으로 선정한 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어서기도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 동화가 작품성 면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작품성은 2002년 뉴베리상 수상으로 이미 입증된 바 있죠. 뉴베리상은 미국에서 그해 최고의 어린이 책에 주는 상입니다. 18세기 최초로 아동용 도서를 썼던 영국 출판인 존 뉴베리의 이름을 딴 상으로 수상자에게 메달을 수여하기 때문에 뉴베리 메달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안데르센 상과 더불어 최고의 아동 문학상이다, 아동 도서계의 노벨상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상이 바로 뉴베리상입니다. 전미국 도서관 협회에서
해마다 아동문학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작가에게 주는 이 아동문학상은 수상작가 자격에 제한선이 있는데요. 미국 국적을 가졌거나 미국에 거주하는 작가여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그럼 이 사금팔이 한 조각의 작가가 미국인이라는 건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한글 낭독본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동화는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철저히 한국 토속적인 작품인데요. 그런데 이 작품의 미국 국적 혹은 미국 거주 작가에게만 준다는 뉴베리상을 수여했다? 뭔가 미스테리하죠? 그 비밀의 해답은 바로 이 작품의 저자 린다 수 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